안녕하세요. 타입스크립트 즐기는 3JS에 대한 네 번째 강좌입니다. 이번 강좌의 내용은 머티리얼, 즉 재질입니다. 머티리얼은 지오메트리와 함께 오브젝트 3D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 오브젝트 3D를 상속받는 파생 클래스 또는 자식 클래스에는 포인트, 라인, 메쉬가 있는데요. 포인트는 지오메트리를 구성하는 좌표 하나하나를 포인트로 렌더링하고, 라인은 지오메트리를 구성하는 좌표들을 연결해 이은 선으로 렌더링합니다. 메쉬는 지오메트리를 구성하는 좌표들을 이용해 면을 구성해서 만들어진 모델로 렌더링합니다. 라인의 경우 이 라인 클래스를 상속받는 라인 세그먼트와 라인 루프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 라인, 메쉬별로 그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 있는데요. 포인트에 맞는 재질은 포인트 머티리얼, 라인에 맞는 재질은 이렇게 라인으로 시작되는 라인 베이직 머티리얼, 라인 대시드 머티리얼이 있습니다. 메쉬에 맞는 재질은 이렇게 메쉬로 시작되는 메쉬 베이직 머티리얼, 메쉬 램버트 메터리얼, 메쉬 퐁 머티리얼 등등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재질과 관련된 클래스입니다. 모든 재질들은 이 머티리얼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이 머티리얼을 상속받는 모든 자식 클래스들은 이 머티리얼 클래스의 공개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 다양한 재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VS 코드를 실행하고 이렇게 프로젝트 폴더를 열었습니다. 이전 강좌에서처럼 기치를 통해 기본 코드를 가져와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터미널을 하나 실행하고요. 그리고 다음 명령을 입력해서 실행합니다. 생성할 프로젝트 폴더는 이렇게 공사 대시 머티리얼입니다. 이 폴더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실행을 위해서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서 실행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main.ts 파일을 열어서 코드를 수정하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큐브가 회전하고 있는데요. 이 큐브와 관련된 코드를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먼저 이 코드를 삭제하고요. 그리고 이 코드를 삭제하겠습니다. 또 이 코드도 삭제합니다. 가장 먼저 이 포인트 머티리얼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트 머티리얼은 지오메트리를 구성하는 좌표 하나하나를 포인트로 렌더링합니다. 여기서는 구체 모양의 지오메트리를 사용하겠습니다. 셋업 모델 메서드에서 스피어 지오메트리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포인트 머티리얼 객체를 생성합니다. 코드를 보시면 이 머티리얼을 생성할 때 컬러와 사이즈 그리고 사이즈 어테뉴에이션이라는 속성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 속성에 대한 설명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오메트리와 머티리얼 객체를 이용해서 포인트 타입의 모델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포인트를 씬에 추가합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이처럼 구체를 구성하는 좌표에 대해서 그 좌표 하나하나에 포인트로 렌더링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이 화면을 조작할 수 있도록 오빗 컨트롤스를 추가하겠습니다. 셋업 카메라에서 오빗 컨트롤 객체를 이렇게 생성합니다.
포인트 머터리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컬러 속성은 포인트의 색상 값입니다. 현재 이렇게 FF0000이라는 16진수로 값이 지정되어져 있는데요. 이 값은 빨간색을 의미합니다. 이 값 대신에 색상에 대한 이름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또는 샵으로 시작하는 컬러 값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객체가 생성된 이후에도 이러한 속성 값들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머티리얼의 컬러 값 같은 경우는 다음처럼 지정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성된 이후에 객체를 통해서 색상 값을 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컬러 클래스에 객체를 생성해서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 속성은 포인트의 크기 값인데요. 이 값이 현재 5인데 이 5의 크기에 맞게 이렇게 포인트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값을 UI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GUI 객체를 생성하겠습니다. 이 재질 객체에 대해서 이 사이즈 속성의 값을 바꿀 수 있는 UI를 추가하겠습니다. 값의 범위는 0.1에서부터 10으로 하고요. 증강값은 0.01로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이렇게 사이즈 값을 바꾸면 크기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즈 어테뉴에이션 속성은 포인트의 크기가 카메라 거리에 따라서 줄어들거나 커지게 합니다. 현재 펄스이므로 거리에 상관없이 항상 이 사이즈 속성으로 지정된 크기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값을 true로 지정해 보면 현재 포인트가 너무 크게 표시되고 있는데요. 이는 포인트가 카메라에 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즈 값을 이렇게 줄여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에서 가까운 포인트는 크게 표현되고 멀리 있는 포인트는 이렇게 작게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인트의 모양이 이렇게 사각형 형태인데요. 이를 원하는 형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이용하거나 쉐이더를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원 모양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PNG 파일로 배경이 이렇게 투명하게 처리되어져 있습니다. 이 원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텍스처라는 객체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코드가 이미지 URL을 이용해서 텍스처 객체를 만드는 건데요. 이 서클이라는 텍스처 객체를 포인트 머터리얼의 맵 속성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파 테스트 값을 이렇게 지정해 줘야 됩니다.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요. 크기를 줄이고 보시면 여전히 사각형 형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스피어 지오메트리에 할당되어져 있는 UV 어트리부트 값 때문입니다. UV는 텍스처 이미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2차원 좌표인데 포인트 머티리얼의 경우 UV 어트리부트를 제거해야 합니다. 지오메트리에서 UV 어트리부트를 제거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장하고 다시 실행 결과를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미지의 형태대로 원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알파 테스트 속성은 이미지의 픽셀 값 중 알파 값이 이 알파 테스트에 지정한 0.5보다 클 때만 픽셀이 표시되도록 합니다. 이처럼 이미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텍스처 객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텍스처에 대한 내용은 이 강좌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텍스처 좌표가 지정되는 다양한 맵 속성에 대해서도 이 강좌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라인에 대한 재질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라인 베이직 머티리얼과 라인 대시드 머티리얼인데요. 이 재질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할 지오메트리는 3JS에서 이미 제공하는 지오메트리를 이용해도 되지만, 라인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이번에는 직접 지오메트리를 만들어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셋업 모델 메서드의 코드를 삭제하고요. 그리고 지오메트리를 구성하는 좌표를 정의합니다. 배열인데, 이 배열은 이러한 값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이 하나가 하나의 좌표입니다. 이 하나의 좌표는 x, y, z 값이고요. 이런 좌표가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사용자 정의 지오메트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버퍼 지오메트리 클래스를 이용하는데요. 다음처럼 버퍼 지오메트리 클래스의 객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지오메트리의 포지션 어트리부트에 이 좌표 값을 설정해 줘야 하는데요. 해당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플로사미 버퍼 어트리부트 객체를 만들고 있는데, 이 객체를 만들 때 생성자에 이 좌표를 담고 있는 배열을 받고요. 그런데 이 플로사미 버퍼 어트리부트 객체는 하나의 값이 32비트 실수 데이터들이 저장된 버퍼 객체인데, 바로 이 하나의 값이 하나의 값이 32비트 실수형 데이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3은 이 배열에서 이 3개가 이렇게 3개씩, 3개씩, 3개씩이 어떤 의미를 갖는 데이터 그룹이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는 이 3개의 3개가 좌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을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우 간단한 지오메트리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재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라인 베이직 머티리얼 객체입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컬러 속성을 이렇게 지정해서 노란색으로 라인이 표시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오메트리와 이 머티리얼 객체를 이용해서 라인 모델을 만듭니다. 이 라인을 씬에 추가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 좌표들이 순서대로 연결된 선입니다. 우리는 방금 라인 베이직 머티리얼을 살펴봤고, 다음은 이 라인 베이직 머티리얼을 상속받는 라인 대시드 머티리얼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재질에 대한 코드는 삭제하고요. 그리고 다음처럼 라인 대시드 머티리얼 객체를 생성합니다. 라인 대시드 머티리얼은 재질이 적용될 때 이 라인의 길이를 알고 있어야 하므로
이 라인의 길이를 계산해 줘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 라인 객체에 이 메서드를 호출해 줍니다. 그럼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 라인이 그려지고 또 안 그려지고 또 그려지고 안 그려지고 그려지고 안 그려지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즉, 이 대시 사이즈는 이 거리만큼, 이 값만큼 이렇게 그려지고요. 또 이 안 그려지는 길이는 이 갭 사이즈 값으로 지정합니다. 이 스케일은 이 라인의 이러한 대시 표현 횟수를 몇 배로 할 것인지에 대한 값인데요. 기본값은 1인데 이 값을 2로 지정하면 이렇게 2배 더 표현됩니다. 우리는 지금 라인 베이직 머티리얼과 라인 대시드 머티리얼을 살펴봤습니다. 이 두 재질은 라인 모양의 모델을 위한 재질인데요. 라인 모양의 모델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인 클래스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라인 모양 모델을 표현하기 위해 이 라인 클래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외에도 이 라인 클래스를 상속받는 라인 세그먼트와 라인 루프가 있습니다. 이 두 클래스는 어떠한 형태로 라인을 구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라인 클래스는 이 4개의 좌표를 순서대로 이은 선인데요. 가장 먼저 이 지점이 바로 마이너스 1, 1, 0이고요. 즉 XYZ에 대한 좌표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1, 1, 0이고요. 이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입니다. 그리고 이 라인의 끝점인 여기가 1, 마이너스 1, 0입니다. 이제 라인 대신 라인 루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라인의 시작점과 끝점을 한 번 더 연결해서 이러한 라인을 구성합니다. 다음은 라인 세그먼트입니다. 이 라인 루프 대신에 라인 세그먼트로 변경하고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라인 세그먼트는 두 개의 좌표를 이용해서 하나의 선분을 구성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선분만 보이는데요. 이렇게 구성된 이유는 먼저 이렇게 시작되는 두 개의 좌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의 선분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두 개의 좌표를 이용해서 또 다른 선분을 이렇게 또 구성합니다. 지금까지 포인트와 라인에 대한 재질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메쉬 재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강좌에서는 여기에 언급된 재질 중에서 특수한 경우에 사용되는 이 메쉬 뎁스 머티리얼과 메쉬 노멀 머티리얼은 살펴보지 않고 나머지 메쉬에 대한 재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셋업 모델스 메서드의 코드를 모두 삭제합니다. 첫 번째로 메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재질인 메쉬 베이직 머티리얼입니다. 이 재질이 적용될 메쉬를 2개 추가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쉬는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메쉬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메라의 Z값을 조정해서 이 메쉬 모델이 화면에 다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4로 변경하면요.
메쉬 베이직 머티리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 재질은 메쉬를 지정된 색상 그대로 렌더링합니다. 즉, 광원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정된 이 색상 그대로 모델을 표현합니다. 이 색상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칼라 속성을 이용하고요. 현재는 하얀색인데 이를 노란색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속성 값을 이렇게 변경할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변경해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와이어 프레임인데요. 이 속성은 이 메쉬를 선 형태로 렌더링 할지에 대한 여부인데 기본값은 펄스이고요. 이 값을 true로 변경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는 앞서 3JS의 모든 재질은 이 머티리얼 클래스를 상속받는다고 했는데요. 결국 모든 재질은 부모 클래스인 이 머티리얼 클래스의 속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머티리얼 클래스에 대한 API 문서를 보면요. 이렇게 많은 속성과 그리고 이벤트 또 메서드를 제공합니다. 이 모든 속성과 메서드 그리고 이벤트는 이 머티리얼 클래스를 상속받는 모든 재질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머티리얼의 6개의 속성을 살펴볼 텐데요. 해당 속성을 이 메쉬 베이직 머티리얼에 적용해 보면 새롭게 추가된 이 속성들은 모두 부모 클래스인 머티리얼의 속성인데요. 모두 기본값으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이 속성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와이어 프레임 값을 다시 펄스로 지정하고요. 먼저 이 비지블 속성은 렌더링 시에 이 모델이 보일지 안 보일지를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펄스로 지정하면 이렇게 보이지 않고요. true로 지정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트랜스파런트는 재질에 대한 불투명도 속성인 이 오파시티 속성을 사용할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오파시티는 재질의 불투명도를 지정하는 값으로 이 값의 범위는 0과 1 사이의 값입니다. 0은 완전히 투명하고 1은 완전히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이 오파시티는 이 트랜스페어런트의 값이 true일 때 작동합니다. 이 값을 0.5로 지정해 보면 이렇게 반투명하게 표현됩니다. 이 트랜스페어런트의 값은 오퍼시티의 속성뿐만 아니라 투명도와 관련된 효과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true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뎁스 테스트와 뎁스 라이트 속성인데요. 이 두 개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뎁스 버퍼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뎁스 버퍼는 깊이 버퍼라고도 하는데요. 다른 말로 Z 버퍼라고도 합니다. 이 Z 버퍼는 3차원 객체를 카메라를 통해서 좌표 변환시켜서 화면상에 렌더링 될 때 해당 3차원 객체를 구성하는 각 픽셀에 대한 Z축 좌표 값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정교화시키는데 이 Z 값이 저장된 버퍼입니다. 이 값이 작을수록 카메라에 가까운 3차원 객체의 픽셀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 그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렌더링 화면이고요. 아래의 그림은 이 렌더링 화면에 대한 Z 버퍼를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Z 버퍼의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인데 카메라에 가까운 픽셀의 Z 버퍼 값이 더 작고 멀리 있는 픽셀의 Z 버퍼 값이 더 큰데요. 이 Z 버퍼 값을 시각화한 그림에서 보면 Z 버퍼 값이 작을수록 이렇게 어둡게 표현되고 클수록 밝게 표현되는데 카메라를 기준으로 보면 이 초록색 구가 이 정면체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까움으로 Z 버퍼의 값이 더 작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구에 대한 Z 버퍼의 값이 더 어둡고 더 멀리 있는 이 정육면체의 Z 버퍼의 값은 크므로 이렇게 더 밝게 표현됩니다. Z 버퍼는 주로 더 멀리 있는 3차원 객체가 가까운 객체를 덮어서 렌더링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요. 뎁스 테스트는 렌더링 되고 있는 메쉬를 표현하는 픽셀의 Z값과 깊이 버퍼에 저장된 동일한 위치의 Z값을 비교 검사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만약 이 값을 기본값인 true가 아닌 false로 지정하면 멀리 있는 픽셀이 더 가까운 픽셀을 덮어서 표현될 수 있으므로 매우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뎁스 라이트는 렌더링 되고 있는 메쉬의 픽셀에 대한 Z값을 깊이 버퍼에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 두 개에 대한 속성은 메쉬 베이직 머터리얼이 아닌 좀 더 사실적인 결과를 볼 수 있는 다른 재질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코드에 대한 실습은 다른 재질을 살펴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속성은 메쉬를 구성하는 삼각형 면에 대해서 앞면만 렌더할 것인지 아니면 뒷면만 렌더할 것인지 또 아니라면 앞면과 뒷면 모두 렌더할 것인지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인 이 프론트 사이드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앞면만 렌더링 되고 있는데요. 이를 백 사이드로 변경해 보면 뒷면만 렌더링 됩니다. 그리고 더블 사이드로 지정하면 앞면과 뒷면 모두 렌더링 됩니다. 광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 메쉬 베이직 머터리얼에서는 이 사이드 속성을 변경해도 그 차이를 느끼기가 어려운데요. 광원의 영향을 받는 다른 재질에서 다시 이 사이드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삼각형 면이 앞면인지 뒷면인지에 대한 여부는 만약 삼각형을 구성하는 좌표가 반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그 삼각형 면을 앞면으로 결정합니다. 다음은 메쉬 램버트 머티리얼입니다. 이 재질은 광원의 영향을 받는데요. 메쉬 램버트 머티리얼을 포함해서 앞으로 설명할 모든 재질은 광원의 영향을 받습니다. 광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강좌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쉬 램버트 머티리얼로 이렇게 코드를 바꿨고요. 그리고 속성을 다음처럼 변경합니다. 그리고 머티리얼의 속성값을 기본값으로 되돌리겠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메쉬 램버트 머티리얼은 메쉬를 구성하는 정점에서 광원의 영향을 계산하는 재질입니다. 이 재질에서 뎁스에 대한 속성값을 살펴보겠습니다. 뎁스 테스트를 펄스로 지정해보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뎁스 테스트를
펄스로 지정하면 깊이 버퍼를 이용한 Z값 검사를 수행하지 않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픽셀을 그릴 때 Z값 검사를 해서 멀리 있는 픽셀과 가까운 픽셀에 대한 비교 처리를 하지 않게 되어서 이렇게 무조건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옵니다. 다시 얘를 true로 변경해서 멀리 있는 픽셀과 가까운 픽셀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도록 지정합니다. 이 사이드 속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델을 반투명하게 표현하겠습니다. 현재 사이드 값이 프론트 사이드인데요. 그래서 모델의 앞면만 표현되고 있고요. 이것을 뒷면만 표현되도록 바꿔보면 나은 것 같고요. 앞면과 뒷면 모두 표현되도록 더블 사이드로 변경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머티리얼의 이 속성값을 기본값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쉬 램버트 머티리얼의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컬러는 재질의 색상값이고요. 이 값을 다음처럼 변경해 보면 이렇게 지정한 색상으로 표현되는데, 광원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좀 더 입체감 있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 이미시브 속성은 광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재질 자체에서 방출하는 색상값인데요. 기본값은 이렇게 검정색인데, 즉 이 재질은 어떠한 색상도 방출하지 않습니다. 이 값을 약간 노란색에 대한 색상으로 변경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컬러 값 색상에 더해서 이 이미시브에 대한 이 노란색 빛을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와이어프레임은 이렇게 바꿔보면 모델을 이렇게 선으로 표현합니다. 다음 재질은 메쉬 퐁 머티리얼입니다. 이 재질에 대한 속성을 다음처럼 변경합니다. 이 속성인데요. 메쉬 퐁 머티리얼은 메쉬가 렌더링되는 픽셀 단위로 광원의 영향을 계산합니다. 속성을 살펴보면 컬러는 재질의 색상값이고요. 이미시브는 광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질 자체에서 방출하는 색상값입니다. 이 컬러와 이미시브는 앞서 살펴본 메쉬 램버트 머티리얼과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이 스페큘러는 광원에 의해 반사되는 색상값으로 기본값은 검정색인데, 이를 노란색으로 변경해 보면 이렇게 광원이 비치는 면이 노란색으로 반사되는데요. 현재는 모델 전체에 걸쳐서 노란색 빛이 반사되어 표현됩니다. 이 반사되는 정도는 샤이니스로 설정할 수 있는데, 현재 0인데 이 값을 이렇게 증가시켜 보면 보시는 것처럼 그 효과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랫 쉐이딩은 메쉬를 이루는 면을 평평하게 렌더링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true로 설정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쉬를 구성하는 면을 평평하게 표현합니다. 다시 펄스로 변경하면 이와 같고요. 와이어프레임은 모델을 이렇게 선으로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는 메쉬 베이지 머티리얼과 메쉬 램버트 머티리얼 그리고 메쉬 폼 머티리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분리 기반 렌더링, 즉 PBR을 위한 재질입니다. PBR 재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메쉬 스탠다드 머티리얼과 메쉬 피지컬 머티리얼입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재질이 바로 이 두 가지인데, 특히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메쉬 스탠다드 머티리얼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이 메쉬 피지컬 머티리얼은 메쉬 스탠다드 머티리얼을 상속받아서 메쉬 스탠다드 머티리얼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더 많은 물리 기반 재질에 대한 속성을 제공합니다. 속도면에서 이 두 개의 재질은 이전에 설명드린 이 세 개의 재질보다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광원의 영향을 보다 사실적으로 계산해서 더 높은 품질의 렌더링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PBR 재질은 광원에 대해 보다 사실적인 표현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 좀 더 효과적인 광원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광원은 보시면 디렉셔널 라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제거하고 HDRI 데이터를 광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HDRI 데이터는 광원으로서 매우 뛰어난 기능을 제공하는데, 광원에 대한 강좌에서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사용하는 코드만 살펴보겠습니다. 광원에 대한 코드를 제거해서 빛이 없으므로 이렇게 모델이 보이지 않습니다. HDRI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폴리앱이라는 사이트에서 HDRI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고 이 중 여러분이 원하는 분위기의 데이터를 선택해서 이 다운로드 버튼을 이용해 내려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HDRI 데이터를 퍼블릭 폴더에 복사해 두었고요. 이 데이터를 광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HDRI 데이터를 로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객체가 필요한데요. 바로 RGBE 로더 클래스 객체입니다. 이 RGBE 로더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러한 임포트 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로드 클래스를, 이 로드 객체를 이용해서 HDRI 데이터를 로드하고 광원으로 사용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장해 보면 이러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재질이 HDRI 광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메쉬폼 머티리얼의 경우 HDRI 광원을 사용할 수 없어서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현됩니다. 이 메쉬폼 머티리얼을 메쉬 스탠다드 머티리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재질에 대한 속성을 다음처럼 지정합니다. 속성을 살펴보면 컬러는 재질의 색상이고, 이미시브는 광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질 자체에서 발광하는 색상입니다. 앞서 다른 광원을 살펴봤던 컬러와 이미시브 속성과 동일합니다. UI를 통해서 이 값들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UI 객체를 만듭니다. 이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풋문이 필요하고요.
저장하면 이렇게 UI에 대한 패널이 표시됩니다. 이제 이 GUI의 재질의 색상과 이미시브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 UI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시브에 대한 속성도 이렇게 추가합니다. 이 러프니스는 거칠기에 대한 속성인데요. 값이 0이면 거칠기가 전혀 없는, 마치 표면이 거울과 같은 상태입니다. 값 1은 거칠기가 최대값이고요. 이 값을 변경할 수 있도록 UI를 추가하면 값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메탈리스는 금속성인데요. 값 0은 금속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값 1은 완전한 금속이라는 의미입니다. UI를 추가하겠습니다. 이 러프니스와 메탈리스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원하는 재질을 얻으시면 됩니다. 와이어 프레임과 플랫 쉐이딩은 앞서 다른 재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각각 선으로 표현하기와 그리고 모델을 구성하는 삼각형면을 평평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메쉬 피지컬 머티리얼입니다. 메쉬 피지컬 머티리얼은 앞서 살펴본 이 메쉬 스탠다드 머티리얼을 상속받는 보다 발전된 PBR 재질인데요. 재질 표면에 코팅 효과를 줄 수 있고, 다른 재질처럼 단순한 투명도 처리가 아닌 실제 유리와 같은 효과를 표현합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효과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이 재질 대신에 메쉬 피지컬 머티리얼로 변경합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앞서 봤던 메쉬 스탠다드 머티리얼과 동일한 결과인데요. 이는 메쉬 피지컬 머티리얼이 메쉬 스탠다드 머티리얼을 그대로 상속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컬러와 이미시브, 러프니스, 메탈리스, 와이어 프레임, 플랫 쉐이딩은 앞서 설명드린 속성과 그 내용이 동일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클리어 코트와 클리어 코트 러프니 속성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값을 UI로 변경할 수 있는 코드를 추가합니다. 클리어 코트는 모델 표면에 코팅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요. 클리어 코트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0이면 메쉬 표면에 코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재질이고 1이면 코팅 효과가 최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리어 코트 러프니스는 코팅에 대한 거칠기 값으로 0과 1 사이 값입니다. 코팅에 대한 효과를 더욱 잘 살펴보기 위해서 거칠기 속성인 이 러프니스를 1로 지정해서 모델 표면을 매우 거칠게 표현하고 금속성 속성인 메탈리스를 0으로 지정합니다.
그 이후에 코팅에 대한 거칠기 값인 코팅 러프니스를 0으로 하고 이 클리어 코트 값을 조정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재질이 거칠고 금속성도 전혀 없음에도 표면에 코팅 효과가 적용돼서 광원의 반사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리 재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리 재질과 관련된 속성을 지정합니다. 이 세 개의 값을 UI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리처럼 투명한데요. 먼저 이 트랜스미션은 투명한 정도입니다. 0이면 완전 불투명이고 1이면 완전 투명입니다. 그리고 이 IOR은 굴절률인데 값이 클수록 보시는 것처럼 값을 점점점 키우면 유리를 통해 보이는 상이 더 많이 굴절되고 모델 표면의 반사가 더 잘 일어납니다. 티크니스는 유리의 두께인데요. 값을 키우면 유리를 통해 보이는 상이 더 왜곡됩니다. 여기서 정말 유리처럼 표현하기 위해서는 모델의 앞면뿐만 아니라 뒷면도 표현해줘야 하는데요. 이때는 이 사이드 속성의 값을 프론트 사이드가 아니라 더블 사이드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더욱 유리처럼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다음은 옷감 재질이나 패브릭 재질을 표현하는 쉬운 속성입니다. 관련된 속성을 지정하고요. 이 속성값을 UI로 변경할 수 있는 코드를 다음처럼 추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옷감과 같은 재질은 투명도가 필요치 않으므로 이 투명도 속성값을 0으로 설정하고요. 그리고 뒷면까지 렌더링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이드 속성값을 프론트 사이드로 변경합니다. 물론 약간 투명한 느낌의 옷감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투명도 값도 설정하는 것이 좋겠죠. 이 쉰 속성이 현재 0인데요. 이 값을 증가시켜 보면 마치 비단이나 패브릭 원단의 실루엣이 빛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쉰 러프니스는 실루엣이 빛나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쉰 컬러는 빛나는 실루엣의 색상입니다. 이 외에 다른 속성들을 조절해서 원하는 효과를 얻으면 되는데 옷감은 약간 거칠기 때문에 이 러프니스 값을 증가해서 좀 더 거칠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 이런 IOR 값도
영향을 주고요. 옷감은 이러한 속성값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옷감 자체에 텍스처 이미지도 적용해야 진짜 같은 옷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텍스처에 대한 내용은 이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비눗방울 표면이나 기름막 같은 느낌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관련된 속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속성값을 UI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속성값들을 조정해서 이 모델을 비눗방울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색상은 흰색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메탈리스 값을 이렇게 약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비눗방울은 투명하므로 이 트랜스미션 값을 이렇게 높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주인공인 이 이러데센스 값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이러데센스 IOR 값을 이렇게 바꾸고요. 또 필요하다면 이러데센스의 두께값의 범위를 이렇게 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메쉬에 대한 주요 재질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머티리얼은 모든 재질의 부모 클래스여서 모든 재질은 이 머티리얼 클래스가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쉬 베이직 머티리얼은 광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질로 주로 텍스처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메쉬 램버트 머티리얼과 메쉬 퐁 머티리얼은 그 속도는 빠르지만 광원에 대한 사실적인 효과가 잘 표현되지 않아서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재질입니다. 메쉬 스탠다드 머티리얼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준 재질이고 PBR 재질이며 거칠기와 금속성을 제공합니다. 메쉬 피지컬 머티리얼은 메쉬 스탠다드 머티리얼을 상속받으므로 거칠기와 금속성에 대한 속성을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코팅, 또 유리와 같은 투명도, 옷감, 비눗방울 효과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재질입니다. 하지만 이 메쉬 피지컬 머티리얼은 연산량이 상당해서 다른 재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느린 재질이라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3JS의 기본 재질 중에 하나인 메쉬 툰 머티리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메쉬 툰 머티리얼은 젤다의 전설이라는 게임에서 볼 수 있는 재질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몇 개 되지 않는 색상만으로 모델을 표현해서 마치 만화와 같은 느낌을 나게 합니다. 메쉬 툰 머티리얼은 모델을 표현하기 위한 색상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이미지가 사용됩니다. 여기서 사용할 이미지는 가로 3픽셀, 세로 1픽셀인 이 이미지가 사용됩니다. 즉, 모델은 여기에 나타난 세 가지 색상 톤으로 표현됩니다. 먼저 기존 코드를 정리하겠습니다. 재질을 메쉬 툰 머티리얼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이 속성들을 삭제하고요. 그리고 이 GUI에 대한 코드도 삭제합니다. 이렇게 코드를 정리했고요.
앞서 본 이미지를 로드해야 하는데요. 3JS는 이미지를 로드해서 사용할 때 텍스처 객체로 만들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텍스처 로더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이 텍스처 로더 객체를 이용해서 이미지 파일을 로드합니다. 이렇게 하면 텍스처 객체가 툰 텍스처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고요. 이때 메쉬툰 머티리얼에서 사용하는 텍스처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옵션을 지정해야 합니다. 추후 텍스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릴 때 이 옵션에 대해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메쉬툰 머티리얼의 그라디언트 맵 속성에 앞서 만든 이 툰 텍스처 객체를 지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정색 물체만 나타나는데요. 3JS에서 이렇게 모델이 검정색으로 표현되는 것은 재질에 대한 설정이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메쉬툰 머티리얼은 HDR 광원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HDR 광원 대신에 디렉셔널 라이트 광원을 사용합니다. 이제 재질에서 매우 중요한 텍스처 매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텍스처 매핑을 사용하면 훨씬 사실적인 재질 표현이 가능합니다. 먼저 텍스처는 이미지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박스 모양의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로부터 만들어진 텍스처가 있다고 할 때 이 텍스처를 박스 모델의 면에 붙여서 이렇게 렌더링 할 수 있습니다. 모델에 텍스처를 붙이는 것을 텍스처 매핑이라고 합니다. 메쉬에 대한 재질에서 적용할 수 있는 텍스처 매핑 속성들입니다. 매핑에 대한 다양한 속성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중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바로 이 맵 속성입니다. 이 맵 속성에 텍스처를 지정하면 모델 표면에 지정된 텍스처가 매핑돼서 텍스처 이미지의 색상으로 모델이 표현됩니다. 텍스처 매핑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맵 속성에 텍스처를 지정해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주요한 맵 속성들은 이후에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맵 속성은 모든 메쉬의 재질에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재질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쉬 스탠다드 머티리얼에 적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위해서 코드를 정리하겠습니다. 셋업 모델스 메서드에서 불필요한 코드를 삭제하고요. 그리고 이 메쉬 툰 머티리얼 대신에 메쉬 스탠다드 머티리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메쉬도 바꾸겠습니다. 박스와 스피어 형태의 메쉬를 이렇게 추가하고요. 그리고 광원도 이걸 사용하지 않고 HDR 데이터를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이 재질의 맵 속성에 텍스처 객체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이 텍스처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이미지는 이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겠습니다. 앞서 봤던 이미지를 텍스처 객체로 생성하기 위해서는 텍스처 로더 객체가 필요합니다. 해당 객체를 만드는 코드는 다음과 같고요. 이 텍스처 로더 객체를 이용해서 이미지 파일을 로드해서 텍스처 객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메쉬에 앞서 봤던 이미지가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보시면 색감이 원래 이미지와 비교해서
채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텍스처의 컬러 스페이스 속성 값을 변경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텍스처에 대해서 컬러 스페이스를 sRGB 컬러 스페이스로 변경하고 확인해 보면 이전과 다르게 이렇게 원본 이미지와 비슷하게 색상이 표현됩니다. 사용하는 이미지가 sRGB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해당 이미지의 속성을 보면 이렇게 색 대표에 sRGB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텍스처 매핑은 UV 좌표 개념으로 매핑되어 있는데요. 이 UV 좌표는 3JS에서 제공되는 지오메트리에 기본적으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지정된 UV 좌표대로 지금 보고 있는 이 박스와 스피어에 텍스처가 매핑되는 것입니다. UV 좌표는 3JS에서 제공되는 기본 지오메트리에 이미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UV 좌표는 2차원 좌표이고 0과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사실 앞서 봤던 이미지는 3JS에서 사용되는 UV 좌표를 보여주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U는 수평 방향에 대한 축이고 V는 수직 방향에 대한 축입니다. 이미지의 좌측 하단에 대한 UV 좌표는 0, 0이고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대한 좌표는 1, 0입니다. 좌측 상단에 대한 UV 좌표는 0, 1이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대한 UV 좌표는 1, 1입니다. 만약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삼각형 모양의 종이처럼 납작한 모델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삼각형 모양의 모델에 이 이미지가 매핑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삼각형이니까 3개의 정점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각 정점을 1번, 2번, 3번 정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3개의 정점 각각에는 UV 좌표가 지정되어져 있는데요. 1번 좌표에 대한 UV 좌표는 00, 2번 좌표에 대한 UV 좌표는 10, 3번 좌표에 대한 UV 좌표는 01입니다. 그러면 1번 좌표에 대한 색을 얻기 위해서 UV 좌표 00에 대한 이미지의 색상을 얻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빨간색으로 결정됩니다. 다음은 2번 좌표에 대한 색을 얻기 위해서 UV 좌표 10에 대한 이미지의 색상 값을 얻습니다. 여긴데요.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초록색으로 결정됩니다. 3번 좌표도 앞서 말씀드린 색상 결정 방식을 따릅니다. 이 1번과 2번 좌표 사이에 이 색들은 1번 좌표의 색상과 2번 좌표의 색상을 거리값을 이용해서 보관해서 결정됩니다. 이제 텍스처에 대한 다양한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텍스처의 반복 수인데요. 이 리피트의 x와 y의 기본값은 1, 1입니다. 이 값을 2로 변경해 보면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이 리피트 속성은 refs와 reft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데요. 관련된 속성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x와 y 방향, 즉 수평과 수직 방향으로 동일한 이미지가 두 번씩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refs와 reft의 값을 또 다음처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만 한번 이미지가 랩핑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미지의 끝단 픽셀로 나머지 영역을 모두 채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속성으로 변경해 보면 이미지를 수평과 수직 방향으로 반복하되 짝수 번째 반복에서는 이미지를 거울에 반사되어서 뒤집히는 모양으로 매핑합니다. 이 리피트 값을 x와 y에 대해서 4로 변경해 보면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옵셋 속성입니다. 옵셋 속성의 기본값은 이렇게 00인데요. 이 옵셋 값은 UV 좌표의 시작 위치를 조정합니다. 이 값을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 랩 속성을 원래 기본값이었던 이 값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피트 값도 1로 변경하고요. 그럼 이 상태인데 여기서 옵셋 값을 x와 y에 대해서 0.5, 0.5로 변경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좌측 하단 방향으로 0.5만큼 이동돼서 매핑됩니다. 다시 이 옵셋의 x와 y를 모두 마이너스 0.5로 변경하면 이번에는 이미지가 우측 상단 방향으로 0.5만큼 이동돼서 매핑됩니다. 다음 속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값을 기본값인 00으로 되돌리겠습니다. 다음은 매핑을 회전시키기 위한 로테이션 속성인데요. 이 속성에 대한 코드를 다음처럼 입력합니다. 45도인데요.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가 UV 좌표 00을 기준으로 45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회전의 기준 좌표는 센터 속성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요. UV 좌표 0.5, 0.5로 변경하기 위해서 다음 코드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UV 좌표 0.5, 0.5, 즉 이 가운데인데요. 0.5, 0.5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미지가 회전됩니다. 이제 텍스처 이미지가 렌더링 될 때 사용할 필터에 대한 속성입니다. 텍스처 이미지의 원래 크기보다 더 크게 확대돼서 렌더링 될 때 사용할 필터는 매그 필터이고요. 텍스처 이미지의 원래 크기보다 더 축소되어 렌더링 될 때는 민 필터가 사용됩니다. 이 두 필터에 대한 기본값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이 매그 필터에 대한 리니어 필터는 가장 가까운 4개의 픽셀의 색상을 얻어와서 선형 보관한 색상 값을 사용합니다. 현재 매그 필터가 이렇게 리니어 필터인데요. 이 정리면체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색상이 다소 뭉개져 보이는데요. 이 매그 필터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속성 값이 니어스트 필터인데 이렇게 변경하고 확대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색상이 뭉개지지 않고 원래 색상 그대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니어스트 필터는 단순히 가장 가까운 한 개의 픽셀만을 가져와서 그 픽셀에 대한 색상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민 필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민 필터는 원래 이미지 크기보다 더 작게 렌더링 될 때 사용되는 필터입니다. 이 필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민맵은 원래의 이미지 크기를 절반으로 줄여서 미리 만들어 놓은 이미지 셋입니다. 이 그림은 민맵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인데요. 가로와 세로 크기 512 x 512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이고, 이 원본 이미지를 크기가 절반인 256 x 256 크기의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고요. 또 이거의 절반인 128 x 128 크기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기를 반복해서 얻은 이미지 집합이 민맵입니다. 이 민맵 데이터는 별도의 설정 없이도 3JS가 내부적으로 자동 생성해 줍니다. 이 민맵 필터의 기본값은 니어스트 민맵 리니어 필터인데요. 메쉬가 작게 보이도록 하면 원래 텍스처 이미지의 크기보다 더 작게 표시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 민 필터가 사용됩니다. 이를 위해 카메라의 거리를 Z축에 대해서 7로 지정해서 모델을 더 작게 표시합니다. 지금 보시면 텍스처가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데 회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제거하면 이렇게 회전되지 않고요. 민 필터가 리니어 민맵 리니어 필터일 때는 이렇게 텍스처 이미지가 표시되고요. 이 민 필터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필터는 이거 이외에도 5가지가 더 있습니다. 모두 사용해보면, 먼저 니어스트 필터입니다. 이렇게 렌더링 되고요. 리니어 필터는 이렇게 렌더링 됩니다. 그리고 니어스트 민맵 니어스트 필터는 이렇게 표현되고요. 리니어 민맵 니어스트 필터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마지막으로 리니어 민맵 리니어 필터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각각의 필터가 작동하는 방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니어스트 민맵 리니어 필터는 렌더링할 매핑 크기와 가장 비슷한 민맵 이미지를 이렇게 2개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된 민맵 이미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픽셀 1개씩을 얻고요. 이렇게 얻은 2개의 픽셀을 가중치 평균 내서 나온 색상 값을 최종적으로 사용합니다. 니어스트 필터는 민맵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장 가까운 픽셀을 이렇게 하나 얻어와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리니어 필터는 민맵을 사용하지 않고 원래 텍스처 이미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4개의 픽셀을 얻어와서 선형 보관한 값을 최종 색상 값으로 사용합니다. 니어스트 민맵 니어스트 필터는 렌더링할 매핑 크기와 가장 가까운 민맵 이미지를 1개 선택하고 이 민맵 이미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1개의 픽셀을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리니어 민맵 니어스트 필터는 렌더링할 매핑 크기와 가장 비슷한 민맵 이미지를 이렇게 1개 가져와서 여기서 가장 가까운 4개의 픽셀을 얻고 이 4개의 픽셀을 선형 보관한 값을 최종 색상 값으로 사용합니다.
리니어 민맵, 리니어 필터는 렌더링할 매핑 크기와 가장 비슷한 민맵 이미지를 이렇게 두 개 선택하고 각각의 민맵 이미지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픽셀을 4개씩 얻습니다. 그리고 각각을 선형 보관해서 최종적으로 2개의 픽셀을 얻고요. 다시 이 2개에 대해서 가중치 평균을 내서 최종 색상 값으로 사용합니다. 다음 그림은 민 필터 값에 대한 렌더링 결과를 한 화면에 나타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민맵을 사용한 경우가 렌더링 품질이 높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민맵을 사용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민맵의 생성에 시간이 소요되고 또 텍스처 데이터는 GPU 메모리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자원 중의 하나인데 민맵이 사용되면 이러한 메모리 사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텍스처 매핑의 크기와 상황 등에 따라서 적절한 민 필터의 값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기본값인 니어스트 민맵 리니어 필터를 그대로 사용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재질의 텍스처 매핑 중에서 이 맵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몇 가지 다른 맵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매핑 속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각 속성에 맞는 텍스처 이미지가 필요한데요. 이 텍스처스 미라는 사이트에서 사용할 이미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 글래스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서요. 이 글래스 윈도우 002를 클릭합니다. 보시면 다양한 텍스처 맵을 이용해서 이러한 느낌의 재질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재질을 만들기 위해서 제공되는 텍스처 이미지는 디퓨즈, 노멀, 디스플레이스먼트, 러프니스, 앰비언트, 오클루전, 오파시티에 대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의 이미지가 사용됩니다. 이 디퓨즈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맵 속성에 저장할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들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이 다운로드 올 더 맵스 버튼을 클릭해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이렇게 퍼블릭 폴더에 복사해 두었고요. 글래스 밑줄 윈도우 002로 시작되는 이미지 파일이 해당되는 파일입니다. 실제로 다운로드 받아 보니 매핑을 위한 이미지가 총 7개입니다. 이제 이 이미지들을 텍스처 객체로 생성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먼저 다음 코드를 삭제합니다. 이 코드를 삭제하고요. 그리고 이 텍스처 로더 객체를 이용해서 이 이미지들을 로드해서 텍스처 객체로 만드는 이 코드를 입력합니다. 재질의 이 맵 속성에는 이 맵 객체가 지정되어져야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텍스처 매핑이 표현됩니다. 메쉬를 크게 보기 위해서 카메라의 위치를 4로 변경하고요. 이 맵 객체에 대한 이미지인 이 글래스 윈도우 002 베이스 컬러.jpg는 바로 이런 이미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재질의 원래 색상을
그대로 표현한 이미지로 재질의 맵 속성에 지정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재질의 표현이 너무 밝게 되는데요. 이유는 이 이미지의 색상 공간을 제대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처럼 이 이미지에 대한 이 텍스처 객체의 컬러 스페이스를 이렇게 sRGB 컬러 스페이스로 지정해주고 실행 결과를 보면 다음처럼 제대로 된 색상으로 표현됩니다. 다음으로 이용할 텍스처는 이 맵 노말인데요. 이미지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 확대해서 보면 영상에서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기에 금이 간 효과가 보입니다. 다시 노멀 맵을 제거하고 결과를 보시면 이런데 얘를 살리면 이렇게 금이 간 느낌이 훨씬 더 잘 드러납니다. 이 맵 속성을 끄고 노멀 맵만 지정해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평평해 보이지 않고 약간의 입체감이 느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멀 맵에 대한 효과를 조정할 수 있는데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 이 코드는 기존 대비 10배로 그 효과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100배로도 늘릴 수 있고요. 기본값인 11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맵도 이렇게 지정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해보면 훨씬 더 금이 간 느낌이 명확해집니다. 이 노멀 맵에 대한 이미지는 법선 벡터에 대한 정보를 이미지로 만든 것인데요. 법선 벡터는 메쉬의 표면에 대한 수직 벡터입니다. 이 법선 벡터는 광원에 대한 영향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두 개의 모델에 대해서 법선 벡터를 표시하겠습니다. 먼저 이 박스에 대한 법선 벡터를 표시하기 위한 코드를 다음처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 구에 대한 노멀 벡터를 표시하기 위해서 다음 코드를 입력합니다. 이 버텍스 노멀 헬퍼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푸트 문을 추가해야 하고요. 이 박스에 대한 노멀 벡터가 이렇게 노란색 선으로 표시되는데요. 박스를 구성하는 좌표 하나에 대해서 노멀 벡터도 한 개씩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체도, 이 스피어도 마찬가지고요. 이 노란색의 노멀 벡터를 이용해서 모델 표면에 수직 벡터, 즉 노멀 벡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델 표면에 대한 수직 벡터는 빛의 반사 각도를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보다 정확히는 벡터의 내적 계산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멀 맵이 지정되면요, 지오메트리에 지정된 이 노란색의 법선 벡터에 이 노멀 맵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법선 벡터가 추가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위적으로 메쉬 표면에 각 픽셀에 대한 법선 벡터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서 각 픽셀 단위로 광원 효과가 달라져서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메쉬의 지오메트리 형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멀맵에 의한 입체감은 착시인데요. 그럼에도 매우 적은 지오메트리의 좌표 구성만으로도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노멀 벡터를 표시하는 이 코드를 삭제하고요. 이번에는 이 맵 하이트 텍스처 객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객체는 다음처럼 디스플레이스먼트 속성에 지정될 수 있는데요.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는데, 해당 이미지는 이런 모양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실제로 이렇게 지오메트리의 좌표를 변형시켜서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맵 이미지의 픽셀 값이 더 밝을수록 좌표가 더 많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방향은 앞서 살펴봤던 법선 벡터 방향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좌표가 너무 많이 움직였는데요.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다음 속성을 추가합니다. 이 속성은 기본값이 1인데 얘를 0.2로 지정해서 20%만 이렇게 정점이 이동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스피어와 달리 이 박스는 정점에 대한 변경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실제 지오메트리의 구성 좌표를 변경시키기 때문에 이 박스의 표면에 대한 구성 좌표가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박스의 지오메트리 표면을 여러 개의 면으로 분할시켜야 하고, 그래서 저는 분할에 대한 인자값을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어도 분할에 대한 분할값을, 세그먼트 값을 이렇게 높이겠습니다. 그럼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의 효과가 더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스를 보면
박스를 보면 구성면이 좌표의 이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분리되어져 버리는데요.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박스의 면이 다시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맵 AU 텍스처 객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는 다음과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에 미리 그림자 효과, 즉 음영 효과를 이렇게 그려서 표현한 이미지인데요. 이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처럼 속성을 추가합니다. 좀 더 이 AU 맵 속성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속성들을 모두 없애고요. 그러면 이렇게 표면에 앞서 봤던 이미지의 그림자 효과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AU 맵에 대한 강도도 세기도 바꿀 수 있는데요. 이 AU 맵 인덴시티를 2로 주게 되면 기존에 비해서 2배로 그 효과가 표현됩니다. 보시면 이 스피어의 경우 이렇게 이런 구석진, 작은 구석진 부분에 대한 그림자가 표시되는데요. 너무 그림자에 대한 표현이 강하기 때문에 1로 바꾸고요. 만약 AO 맵이 없을 경우 이렇게 표현되는데 AO 맵을 지정하면 이런 구석진 곳에 어느 정도 그림자가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AO 맵을 이용해서 그림자를 미리 만들어 두고 이를 이용해서 좀 더 세밀한 그림자를 표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텍스트 객체는 웹 러프니스입니다. 해당 이미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이미지의 픽셀 값이 밝은 부분이 더 거칠기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어두우면 거칠기가 더 약하게 나타나고요. 이 속성을 지정하면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반사가 즉 거칠기가 굉장히 낮아져서 이렇게 반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곳은 전혀 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기의 거칠기와 여기의 거칠기가 서로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이 러프니스 맵에 대한 강도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러프니스라는 속성에 2를 지정하면 이 러프니스 맵의 픽셀 값이 그대로 사용되고요. 그런데 이것을 0.5로 얘를 0.5로 지정하게 되면 이 러프니스 맵의 값이 절반만, 즉 50%만 사용됩니다. 거칠기 값이 50%만 사용되므로 아까보다 더
반짝거리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얘를 아예 0으로 해버리면 이렇게 전체에 걸쳐서 매우 반짝거리는 재질 효과가 나타나고요. 저는 0.8로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속 재질에 대한 느낌을 나타내는 이 맵 메탈릭 텍스처 객체입니다. 이미지는 다음과 같고요. 픽셀 값이 밝을수록 해당되는 부분이 더욱 금속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속성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메탈리스 맵 속성을 지정하고요. 그런데 아무런 변경이 없습니다. 이는 메탈리스라는 속성의 기본값이 0이기 때문인데요. 즉, 이 값이 0이기 때문인데요. 이 값을 1로 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매우 금속처럼 표현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0.9로 주겠습니다. 이제 투명도에 대한 텍스처 객체인 웹 알파 객체입니다.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를 보면 픽셀 값이 밝을수록 더욱더 불투명하게 되고 어두울수록 더욱더 투명하게 됩니다. 보시면 굉장히 검정색에 가까운데요. 아마도 이 위치는 굉장히 투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맵 알파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 속성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경되지 않는데요. 이는 투명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해야 할 속성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트랜스페어런트 속성을 true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부분이 투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명한 곳을 통해서 비춰보면 다른 모델은 보이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속성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의 뒷면도 렌더링 하게 되므로 이렇게 투명하게 비추는 자기 자신의 부분도 표현됩니다. 이상으로 재질, 즉 머티리얼에 대한 맵 속성을 살펴봤습니다. 머티리얼은 보다 사실적인 3차원 렌더링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머티리얼에 대한 매우 다양한 속성을 살펴봤는데 이러한 속성들은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러한 속성값들의 조합을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재질에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